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는 두 번째 특강이고 양성교육자 교육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진작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알려드리지 못했던 그 로사리오 광부 역사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수업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수업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래 말해놓고 또 길어질까봐 좀 걱정은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에게 1시간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미니카 평신도회가 그 1회랑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광구장님이죠. 네. 그래서 광구장님의 장상인 1회의 광구장님이 장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미니카 평신도회의 한국 지부는 어디 광구에 속해 있나요? 로사리오 광구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로사리오 광구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로사리오 광구의 역사를 내가 속한 광구니까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역사를 그래도 간단하게 좀 볼 수 있도록 PPT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로사리오 광구는요, 1587년에 동아시아 지역 선교를 위해 탄생한 선교 광구입니다. 제가 우선 급하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오타들이 있다면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약 4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수도의 내에는 유일하게 속지주의가 없는 광구입니다. 그게 관할구역이 속지주의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이 수녀원은 어디에 관할에 속해 있냐면 미아동 성당 관할에 있는 본당의 차원에서는 그렇죠. 바로 옆에 미아동 성당이잖아요. 예. 내가 교적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내가 이사한 곳에 따라서 본당이 바뀌지요.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가 속지주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교구들이 있잖아요. 그 교구들이 속지주의죠. 근데 속지주의가 아닌 교구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군주원 교구. 그래서 좀 유사한 거예요. 예. 우리 도미니코 수도에도 속지주의입니다. 관구들이. 그래서 지역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구는 선교라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생겨난 관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선교도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한다면 동아시아가 지역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론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선교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시작점에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어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지주의가 아닌 관구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선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잖아요. 그 순교자들 중에서 도미니카 순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교자들이 우리 로사리오 광구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국에서는 우리 그 신앙의 선조들이 순교자인데 또 우리 광구, 한국의 도미니칸들의 어떤 선조도 이런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 그것이 또 다른 광구와 좀 차이가 있겠죠. 다른 광구에는 순교자들이 생기지 않는 광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광구는 이런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광부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도미니칸 광부들 중에 가장 큰 광부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도미니칸 역사를 배웠잖아요. 왜 그랬을까 추측할 수 있을까요? 20세기 초에는 18세기 말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19세기 중반까지 스토이가 거의 뭐 흥지박산이 나는 상황이었다고 알고 계시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19세기 중후반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그나마 이제 조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20세기 그 순간에도 우리 광부는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그 큰 그 파도에 휩쓸리지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선교라는 어떤 상황이 있다 보니까 건드리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스페인의 오카냐라는 우리 관구 수련소가 있는데 그 수련소에서 양성을 하는 거는 그 반종교적인 시대에도 허용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식민지 정책 안에서 좀 유용했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이 선교라는 게요. 그런 것도 좀 맞물려 들어갔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가장 많은 사람이 있었던 광부 중에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역사를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나라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 보이시죠? 네. 흐리고 이러진 않죠? 이제 2015년 1월 현재,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 전이죠. 10개월 전에 통계에 의하면 사제가 196명, 평수사 17명, 유기서원자 47명, 수련자 12명, 지청원자 30명으로 총 302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요. 그리고 우리 광부가 지금 진출해 있는 지역은 홍콩에는 본부와 수련소가 있고 마카오 신학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 대리구는 광부 안에 있는 또 어떤 그거입니다. 수원교구가 그렇죠. 수원교구 안에 대리구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대리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뭐냐면 필리핀 있고 대만 있고 일본, 베네수엘라, 스페인도 있습니다. 스페인 대리구 안에는 나라는 이탈리아지만 로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싱가포르, 중국, 미얀마, 동티모르의 공동체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국제적이죠. 예, 선교 광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인데, 자, 아까 핸드들 한번 찍어볼게요. 한국 있죠? 일본 있고, 중국 있고요. 중국 남쪽에 홍콩, 마카오, 대만, 필리핀,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미얀마, 여기가 동티모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로마, 스페인, 그리고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쭉 퍼져 있죠. 물론 주로 이제 이쪽에 모여 있지만, 예, 이렇게 유럽도 아우르고 있고, 또 이렇게 남아메리카 지역에도 지금 우리 광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로사리오 광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아시아 지역의 선교는 여기에서 그리스도교가 났죠. 예수님,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이렇게 났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형성됐다가 이쪽 북쪽은 또 이슬람화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있다가 선교가 이렇게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선교를 이쪽 지방으로도 이렇게 가서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13세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항로가 발견되면서 인도까지
통해서 이렇게 또 선교가 가기로 했죠. 또 사도 시대에도 이렇게 인도 북쪽 지역에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쪽으로는 역시 15세기 말에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선교가 막 열풍이 일었겠죠. 그래서 선교 열풍이 16세기 초중반에 1500년대 초중반에 막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때문에 혼란도 있었지만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선교라는 또 다른 큰 어떤 주제가 있었죠. 그러다가 항로가 여기서 또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가서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쪽 지역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동아시아 선교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13세기 프란치스코 회원이 원나라 황제에게 선교를 공인받아 중국 북부에 가톨릭 신자들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항로가 아니라 이제 육로로 가게 된 거겠죠. 하지만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소멸됐습니다. 1400년대 초에 프란치스코 하베르 예수회 성인이시죠. 이분이 일본 선교를 시작했고, 그다음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 고야 쪽에 가서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죠. 게다가 1500년대 중후반, 1555년경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예수회원 중에 유명한 마테오 리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천주시리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한 예수회원이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 선교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이러한 동아시아 선교의 어떤 교회 내의 움직임 안에서 우리 필리핀 지역은 어떤 선교가 시작되었느냐 하면 아까 마젤라니아 사람 얘기했죠. 이 마젤라니아 사람이 세계 일주를 향해서 태평양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이제 무조건 서쪽으로 갔더니 내가 출발한 땅이 나오더라죠. 예. 맞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저 서쪽으로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있고 그쪽이 지옥일 거다 이래 생각해서는 했는데 생각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마젤란이 그런 걸 증명해낸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다가 필리핀의 세부 섬이라는 곳에 상륙하면서 이 필리핀이라는 곳에 대해 유럽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565년에 필리핀이 스페인 제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영국도 대영 제국 하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뜻인데 우리 영국 이전에 스페인이 먼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스페인에 속해 있잖아요. 스페인이 밤이면 필리핀은 낮이고 필리핀이 낮이면 필리핀이 밤이면 스페인은 낮이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죠. 그렇게 19세기 말까지 필리핀이 스페인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4년, 19세기 말부터 1944년 사이에 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미국의 식민지였다가 1944년경 독립을 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지고 스페인 식민지가 되고 나서 아우구스티노 회가 가장 먼저 진출한 것 같죠? 그 다음 프란치스코회, 그 다음 예수회가 1580년에 진출해서 이미 선교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이라는 곳에. 그러다가 이제 도미니칸이 필리핀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 필리핀의 주교가 도미니칸으로 임명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주교를 임명했을 텐데 거기에 이미 수도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멕시코 도미니칸 선교사였던 도밍고 살라자르라는 분이 필리핀의 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 간 게 아니라 도미니칸 형제들이랑 같이 갔겠죠. 이분은 또 멕시코에서 유명한 선교사였습니다. 멕시코에서. 그래서 1581년 12명의 도미니칸과 함께 필리핀에 새로운 광구를 설립할 계획도 가지면서 12명이 가니까요. 멕시코에서 필리핀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항해 도중 사망합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2명만 남아요. 주교와 그리고 살바티에라라는 또 다른 도미니칸이 생존하여
이 1581년에 필리핀에 도착합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웠겠죠. 네, 이 태평양을 건너는 중에 10명의 형제들이 잃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필리핀에 도착한 이 주교님은 원래 관구 계획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멕시코 관구의 후안 크리소스토모라는 형제를 통해서 이제 정말 설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일을 착수합니다. 스페인 국왕도 만나고 그 형제가요. 크리소스토모 형제가 스페인 국왕도 만나고 교황과 또 수도의 총장을 만나서 동아시아 선교를 위한 관구 설립을 가능한지를 이제 모색하게 되었죠. 그리고 1587년에 실제로 그것이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40명의 도미니칸들이 이제 주로 스페인이지만 유럽 곳곳에서 좀 모여가지고 스페인 카디스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멕시코 베라크루즈라는 곳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네. 여기가 스페인이죠. 여기가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일로 온 거예요.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서 카디스라는 곳이 스페인의 여기입니다. 그리고는 아까 멕시코에 도착을 했다고 했죠. 예. 도착했을 때까지도 로사리오 관구가 완전히 정식으로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멕시코를 횡단하는데 850km가 되는 거리를 횡단을 하는데 베라크루스, 멕시코시티, 알카플로를 향해서 이런 그 횡단을 하는 중에 초기 규정집 오르디나시오네스 프리모르디알레스라는 이 초기 규정집을 작성하고 그것을 결의를 하면서 이제 관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관구가 시작된 행위인 거죠. 법적 행위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관구가 어떻게 속지주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된 곳이 멕시코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오는 길에 생긴 거죠. 오는 길에. 그러다가 근데 이 초기 규정집에는 선교를 하러 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일 2시간 묵상과 회원 엄수를 좀 강조했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관구와 달리 이동성과 선교 정신을 강조했던 것도 이제 우리의 정치성이니까 그러한 것이 있었죠. 근데 이 멕시코를 40명이 갔는데 멕시코에는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여행 중에 너무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850km 장난 아니죠. 그 당시에 고속도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한양에서 부산까지 한 달 걸렸던데 옛날에. 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사망한 이들도 생겼고 병 걸린 이들도 생겼고 자신감을 잃어서 그냥 멕시코에 남으려나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40명 중에 18명만 필리핀으로 가게 되죠. 여기가 베라크루스라는 곳이고 여기가 멕시코시티고 여기가 알카플로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태평양을 건넌 거죠. 태평양 여기에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긴 항해를 이 18명이 가는데 두 팀으로 나뉩니다. 이 18명이 마카오로 가는, 마카오는 이제 이쪽이죠. 예. 그래서 한 배는 일로 가고 한 배는 일로 간 거예요. 한 배는 마카오로, 한 배는 필리핀으로 갑니다. 근데 마카오로 이제 먼저 출발을 합니다. 3일 전에. 3일 먼저 출항합니다. 근데 마카오에 도착했을 때 마카오가 이미 포르투갈 식민지였고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가서 이제 별로 환영을 못 받아서 그냥 작은 수도원 제공받고 이랬다가 결국 가세요 이렇게 네, 떠날 걸 요청받아서 이제 육로로 이렇게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3명은요. 그런데 여기 나머지 15명은 인원수를 안 적었네요 제가. 여기 3명이고 여기 15명입니다. 15명이 필리핀으로 이제 4월 6일에 출항을 했는데 도착한 날이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이에요.
7월 20일. 그래서 저희 광고에서도 마리아 magdalena가 이렇게 큰 신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이때 우리가 필리핀 도착했다. 진짜 선교 지역에 발을 내렸다는 거. 그래서 필리핀 카비테라는 마닐라 근처인데요, 바로 옆에 한국인데 그쪽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마카오고 여기가 필리핀 마닐라 옆쪽인데 여기 카비테 쪽에 도착합니다. 필리핀은 이렇게 위에 이제 룩손손이라는 곳이 지금 주요 필리핀 중심지지만 밑으로 많은 이런 섬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이 밑에 미다나오 쪽 이쪽은 저기 이슬람들이 많은 예, 가톨릭 국가라고 하는 필리핀에서 이 남부 지역은 이슬람이 많은 어떤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필리핀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에든 뭐 아까 프란치스칸 이렇게 예수연들이 있었지만 일이 많았겠죠. 예, 일이 많았는데 도미니칸들은 이 북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고 수도인 마닐라도 이 북쪽에 있게 됩니다. 그럼 필리핀 선교는 어떠했느냐? 우선은 필리핀이 우리 광고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이 이제 뭐랄까 거점이었어요. 중심지면서 그러니까 선교지인 동시에 예, 필리핀 먼저 도착해서 필리핀에 광고장님이 있잖아요. 그 광고본부를 필리핀에 있으니까 광고장님이 너 일로 가세요. 너 일로 가. 이렇게 형제들을 국가로 선교 지역으로 파견했었던 거죠. 그래서 필리핀뿐 아니라 동아시아 선교의 본부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본부가 홍콩으로 옮겨졌죠. 왜냐하면 필리핀 광고가 1971년에 독립해서 이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필리핀에 있을 때 관구 본부는 산토 도밍고 수도원이라는 곳이었어요. 네. 큰 성당입니다. 아주 큽니다. 네. 그리고 지진으로 수차례 다시 지어졌고요. 6차례 알고 있는데 5번째 지어진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되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원래 위치된 곳은 다른 곳인데 지금 위치한 곳은 이제 캐손시티라는 곳에 마닐라 내에서요. 네, 그곳에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본부죠. 그리고 또 뭘 했느냐? 대학을 설립했던 겁니다. 성토마스 아퀴나스 대학이라고 UST. 그리고 이 대학은 이제 아시아에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대학. 그리고 교황청립대학이기도 하고요. 아시아에 아주 드뭅니다. 교황청립대학이. 그리고 필리핀 내에서는 연고대 정도 위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래서 예수회가 세운 아타네오라고 하나? 어쨌든 예수회 대학과 우리 대학이 연고전 같이 연고전 막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이제 서울대는 이제 필리핀 대학이 딱 있고요. 그렇게 서울대 수준의 그런 어떤 이제 지금 현재는 토마스 아퀴나스 대학인데 이 대학의 신학부가 각 이 필리핀 지역에서 차출되어 온 좀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좀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각 교구에서 차출되어서 이 성토마스 아퀴나스 대학의 USD의 신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신학원의 교수들이 이제 도미니칸들인데 지금도 그래서 USD의 주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분들을 뽑아서 이제 교육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베르 신부님이 그 신학원의 학장이셨어요. 하베르 신부님이. 그리고 또 우리 중에 배 신부님이 이 USD에서 또 그 신학 공부를 하셨고요. 배 신부님이 필리핀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일화가 재밌습니다. 영어로 막 해가지고 택시를 타서 성토마스 아퀴나스 대학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택시 기사가 UST 아니요 성토마스 아퀴나스 대학에 가자고 그러니까 UST 아니요 성토마스 아퀴나스 대학에 간다니까요.
아 그게 배신부님이 아니라 배신부님과 같이 간 동기였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네. 주중에 한 분이 그래가지고 택시 기자가 알았다고 해서 USDT에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지금 이 USD가 이렇게 마닐라에 설립된데 그 설립한 곳이 도미니칸이었죠. 그리고 그 마닐라 내에서 또 비논도라는 중국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도 도미니칸이 일을 하였습니다. 산토 도밍고 성당이 많이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여러 차례. 이게 예전에 이제 산토 도밍고 성당입니다. 그러다가 세계대전으로 이렇게 폐허가 됐지요. 그리고 오늘날 산토 도밍고 성당입니다. 꽤 큽니다. 진짜 저도 가보니까요. 되게 크더라고요. 다음에 성당 내부인데 성당 내부가 이것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네. 한국에는 좀 비교될 만한 성당이 없을 겁니다. 수용 인원을 놓고 보면요. 이 가운데 어떤 성모상이 보이죠? 저 성모상이 이제 나나발이라는 이제 성모상인데 이 성모님께 기도를 한 덕분에 네덜란드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무찔러냈다. 네덜란드인들이 왔으면 다 개신교로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공경하고 신심 행위가 이렇게 깊은 신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성모상이고, 그래서 이런 행렬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상토 도밍고 성당에서 이런 행렬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안 그칩니다. 길거리 나가고 뭐 이렇게 이런 행렬하는 것은 또 스페인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건 토마스 아퀴나스 대학 현존하는 현재 토마스 아퀴나스 대학인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안쪽에 캠퍼스가 있지요. 예. 세계대전 중에 파괴되었는데 제가 아주 정확하게 확인하지를 못해서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파괴된 걸로 알아요. 제가 이걸 웨스트에. 네. 그리고는 이제 400주년을 얼마 전에 맞았겠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도미니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네. 멋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학교인데 크게 이쪽도 학교고요. 근데 이렇게 배신부님이 뛰어놀던 운동장, 네, 축구부 주장이었어요. 신학교. 그리고 여러 차례 우승으로 이끌었던 훌륭하신, 지금도 축구 사무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그다음 아까 비논도라는 곳이 있다 했죠. 중국인 선교를 했던 그 성당입니다. 지금은 교구로 넘어간 성당이고요. 하지만 그 아주 오래된 그 마닐라 지역의 성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닐라 말고 바탄이라는 지역에서도 이제 필리핀 안에서 선교를 했었죠. 1587년부터 1772년까지 도미니칸 선교 지역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제속사제들 중심으로, 교구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1845년부터 1898년 다시 진출해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지역은 선교가 어렵게 시작되었지만 도미니칸 정원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마을과 도미니칸들의 지도 아래 신심 깊은 생활했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문화가 많이 정착되어 있는 마을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바탄이라는 지역은 이제 마닐라로 여기면 이쪽이 바탄입니다. 판가시난이라는 지역도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1587년부터 1898년까지 전 지역을 도미니칸들이
그리고 필리핀 선교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개발 사업이 되야 돼요, 오늘날 같으면.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또 함께 병행을 했었죠. 예전에 선교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교 가르침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그런 서양 문물적인 어떤 그런 문명화를 함께 이렇게 병행했던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아직 통일왕국이 형성된 적이 없었던 그래서 문명을 이제 유럽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정신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이런 시설들 이런 것들을 열악했지요. 그래서 도로나 다리, 공공건물, 학교 등을 건축했고 또 농작물 재배법을 새로 이렇게 많이 알려줘서 농기구 사용도 시키고 했던 지역입니다. 한가시나 지역이 이쪽이죠. 지금 현재 필리핀 관구의 수련소가 저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가얀 발리라는 지역도 아까 판가시나이랑 비슷하게 이 비슷한 시기 1898년에 이제 스페인 이것이 이제 식민지가 이제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미니칸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역시 전 지역을 도미니칸들이 전담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처럼 종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부분까지도 담당을 했고요. 하지만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역 자체는 복음화가 됐지만 산악지대의 원주민들이 여전히 선교 대상인 어려운 선교 지역입니다. 네. 저도 필리핀에서 이제 산 속에 원주민들이 살아요, 아직도. 예,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그냥 아무데나.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런 선교, 열악한 선교 환경이 있지요. 그런데 본당이 있고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소가 있고 잘 안 되고. 또 어떤 유명한 성모성지도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카가얀 발리는 마닐라가 여기고 아까 판가시나는 여기라면 이쪽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북부 여기가 마닐라잖아요. 이 섬 전체 이 이쪽이 타이완이에요. 이쪽이 이제 대만인데 여기 이제 이런 섬들 작은 섬 있죠. 여기까지도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이거 아주 영웅적인. 예. 이제 이 바부얀이라는 이 두 곳 다 이제 우리 광부가 하다가 광부가 독립되고 나서 이제 바부얀 섬은 필리핀 광부가 하고 이 바타네스는 지금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광부가 했습니다. 선교를. 그리고 지금 광부장님의 형님 신부님, 형님도 형님도 우리 광부 신부님이신데요. 지금 광부장님이 지금은 싱가포르 원장님으로 계신데 이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였습니다. 이 바타네스라는 곳에서. 그래서 로사리오 광부 중심으로 이제 필리핀 선교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스페인 식민지 안에서 선교가 이루어졌으니 굉장히 빠르고 수월하게 확장이 됐겠죠. 박해는 없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이 가톨릭 국가가 이렇게 된 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의 어떤 근본 정서가 굉장히 진짜 가톨릭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필리핀 광부가 설립이 됩니다. 광부 설립이 꽤 늦었는데 어떻게 보면요. 우선 필리핀 국가가 독립이 되었죠. 1944년에. 그 이전에까지 필리핀 그 지역 성소자들을 받지를 않았어요. 이제 스페인 식민 정책 중에 하나로 그거를 못 받게 되어 있어서 이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필리핀의 도미니칸들은 한편으로 불만이 좀 있지요. 네. 어떤 차별받는 베트남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바로 그 지역 성소자들을 받았거든요. 필리핀에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우리 광부에 대한
우리 광부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한편에 이제 마음의 불만도 있고 하는 어떤 애매한 관계의 형성도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1971년에 필리핀 광부가 설립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필리핀의 모든 게 우리가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많은 것이. 그 중에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필리핀 광부가 이제 운영하게 되고 우리 광부는 이제 마닐라 내에 산환이라는 지역에서 그 지역에 이제 로사리오 광부 선교사들 무덤이 있거든요. 그 무덤이 있는 그 성당 옆에 수도원이 있고 그다음 그 앞에 학교가 있고 또 병원도 있습니다. 그쪽 지역과 그다음에 비논도 아까 얘기했죠. 중국에 있는 선교하기 위한 본당과 학교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UST 내에서 그 교수 신부님들 중에 일부가 또 우리 광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거기서 가르치죠. 그래서 그렇게 학교 운영하고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여전히 필리핀에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필리핀 대리국을 하고 있는 일이죠. 그 밖에 모든 활동은 필리핀 광부가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로사리오 광부 본부는 홍콩으로 이전이 됩니다. 2006년 현재 필리핀 광부는 2명의 주교, 119명의 사제, 이 주교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 다음에 10명의 평수사, 11명의 부재, 31명의 유기사원자, 16명의 수련자, 총 190명의 회원이 있고요. 지금 10년쯤 지났잖아요. 지금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필리핀을 보셨고요. 필리핀은 아까 거점이라 했죠. 예, 이제 거점에서 나간 이제 선교 지역입니다. 근데 이 선교 지역은 어떤 필리핀과는 달리 식민지가 아니었고, 그래서 타 종교들이 있었고, 말 그대로 진짜 이제 험한 이제 선교사 활동을 해야 했던 지역이고, 뭐도 있었을까요? 그래서 박해도 있었던, 그래서 순교자들도 나게 되는 것이 이제부터 보시게 되는 지역들입니다. 일본의 도미니칸 진출은 1602년에 돼요. 아까 1587년에 마닐라 들어왔다 했죠? 예. 1602년에 로사리오 광부 도미니칸들이 일본에 진출을 하고 1638년까지 선교 활동을 합니다. 박해 상황 안에서요.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이 상황이. 그리고는 철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1640년 이후는 그리스도교 완전히 선교사들 다 철수됩니다. 일본 내에서요. 근데 일본은 로사리오 광부 회원이 필리핀에 도착한 후에 처음으로 간 동아시아 선교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노 신부님도 그러한 면에서 많이 의미를 부여하고 애착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일본에 지금 가 계시잖아요. 네, 아 이곳이 정말 첫 선교지다 하는 거. 그래서 정말 선교가 아직도 잘 안 되는 지역인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전에 1597년에 이미 우리 광부가 진출하기 전에 첫 박해가 시작되어 많은 예수회원들과 프란치스칸들 그리고 일본인 교우들이 나가사키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 이후에 우리 광부가 이제 진출을 했는데요. 그때 도미니칸들이 선교했던 지역이 쿠슈, 상가, 나가사키, 교토 등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50명의 도미니칸 선교사들과 일본 본토인들이 이 일본 지역에서 이 기간 동안 활동했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도 있고 이탈리아 사람도 있고 프랑스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역들이죠. 여기 교토도 이쪽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기 있죠. 지금 우리가 여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그리스도교 박해가 일어납니다. 50명의 선교사 중에 한 명만 자연사고 다 순교합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베트남은 잔인하더라고요. 박해 방식이 잔인한 방식으로 계속되었습니다. 1867년 비오 9세가 이제 일본 순교자들이 시복하고요. 이 복자들 중 21명의 도미니칸, 이 사제 12명, 유기선자 2명, 5명의 평수사, 2명의 수련자 형제들과 또 27명의 도미니칸 평신도 회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이 1980년에 시복되었고요. 1987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시성됩니다.
이 중에 한 분이 필리핀 분이 일본에 와서 순교를 하시게 돼서 필리핀의 첫 성인이십니다. 네. 로렌조라는 분인데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중에는 9명의 도미니칸 사제, 2명의 일본 도미니칸 위선자, 2명의 일본인 사면도 있었습니다. 일본 박해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불을 막 놓고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을 세운다든지, 네, 이렇게 참혹한 장면들 이렇게 보면 잠수된 목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순교한 도미니칸과 관련된 그림들입니다. 이런 박해 후에 일본은 1638년에 일본에 철수했잖아요. 그 다음 마닐라에서 여러 번 일본으로 다시 진출하기 시도했는데, 근데 메이지 유신으로 이렇게 개방이 될 때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이 되어서야 일본에 다시 진출했는데, 시코쿠 섬, 지금 마츠야마에 관한 그 섬이 시코쿠 섬인데,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 거기에서 대목구도 형성시키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마츠야마를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에와 학교라고 아이코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그 학교와,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좀 유명한 학교입니다. 서울대 많이 보낸 지방의 학교 있잖아요. 동경대 많이 보낸, 예, 그런 그 인식을 갖고 있는 학교죠. 그리고 유치원들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여러 본당들에서 사목도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지역에서 대학 사목도 하고 있는 교수님들도 좀 계십니다. 일본 이렇게 이 시코쿠 지방 남서쪽이죠. 이쪽은 우리 로사리오 광부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동북부 지역은 캐나다 광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00주년에 일본 신부님 한번 오셨죠. 그분 캐나다 광부. 근데 한국말을 배우러 한국에 오셨고,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뭐 하세요? 작년에도 만났고, 재작년에도 만났고, 올해도 만나서 일본에서 뭐 하세요? 뭐 하고 지내세요? 하면 대답이 다 똑같아요. 뭐 하신다는 줄 아세요? 농사 지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무튼 참 순수하시고 수수하시고 참 좋은 질문입니다. 나타나십니다. 여기가 이제 이쪽에 마츠야마고요. 예, 여기가 시코쿠 섬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선교를 이제 다시 진출해서는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일본 선교는 이제 좀 봤고요. 이제 중국 선교를 보겠습니다. 도미니칸 중국 진출은 사실은 목적이었습니다. 딴 게 아니고요. 필리핀 목적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로사리오 광부의 목적은 중국 선교였습니다. 솔직히 그냥 아예 그냥 핵심만 뽑는다. 그만큼 크나큰 꿈이었어요. 중국. 그래서 처음부터 마닐라로 간 게 아니라 중국 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죠. 3명의 형제가.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오고 나서 이렇게 많은 차례에 거쳐서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1632년이 되어서야 중국에 들어가 꿈을 이루게 된 거죠. 진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명의 도미니카 선교사들이 아까 32년이죠. 네. 선교사들이 입구 위에 배를 타던 중에 한 명이 배에서 익사합니다. 그리고 2명이 이제 대반에서 배를 타고 중국에 들어오는데 해적을 만납니다. 그래서 한 명은 배에서 살해되고요. 나머지 한 명은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중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도착한 이 형제가 2년 동안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요. 안타깝죠.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그런데
그렇게 갔지만 그곳에서 도미니칸 선교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2년 동안 들어오는 통로도 이렇게 통로라고 해야 되나요? 경로죠. 경로 이렇게 루트도 이렇게 마련하고 포강이라는 지역인데요. 이제 이쪽 이 푸첸이라는 부분과 이렇게가 이 대만 이 지역이 어쩌면 중국의 도미니칸 선교 지역이었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홍콩, 마카오가 있다는 게 딱 그 지역에 여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형제들도 이제 이 지역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진출하는 형제들이 있으니까요. 도미니칸 중국 선교는 300년 동안 아까 그렇게 성공적으로 입국한 후에 300년 동안 계속됩니다. 하지만 1952년에 중국에서 추방당합니다. 공산당 그리스도인들을 다 내쫓죠. 그래서 이때는 도미니칸뿐만 아니라 다른 수도에 다 추방당합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이 기간 동안, 이 300년의 기간 동안 302명의 로사리오 광구 도미니칸들과 그 중에 33명은 중국 본토인이었고요. 또 100명의 타광구 도미니칸들, 독일, 폴란드, 미국 성교색 광부에서 온 타광구 도미니칸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0명 가량의 남자 형제들이 300년 동안 일한 거예요, 중국. 그리고 그 외에 100명의 도미니칸 사회원이었던 교구사제들, 그러니까 100명의 교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이가 사회원이었습니다. 선교 지역은 아까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졌던 그 지역들이고요. 후에 대목구 등으로 승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목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교구가 되기 전 단계의 어떤 그러한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쪽에 있다고 했죠. 근데 중국에서도 박해가 일어납니다. 1648년에 프란치스코 카펠리아스가 포강 지역에서 순교를 하는데 중국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 두개골이 스페인에 있어요. 제가 이제 바야돌리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그 스페인 광부 신부님 한 분을 제가 알아서 우연히 이제 저를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들어가가지고 공동체방에 들어갔어요. 아, 공동체방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쇄골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예. 아무튼 1909년에 시복이 되었고 2000년에 시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 후에 또 도미니칸 주교 2명과 도미니칸 사제 3명이 중국에서 순교를 하고요. 이게 2800이 아니라 1800입니다. 못합니다, 못하. 1893년에 시복이 되고 2000년에 시성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때에 시성이 되죠. 이 중국 순교자들 그림인데 좀 많이 흐리네요. 아니 중국 순교자 도미니칸들 특히 이 시성대 때의 그림입니다. 2000년도에 그리고 이렇게 중국 순교자들이 이렇게 잡혀가는 상황이죠. 중국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제사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사논쟁 때문에 첫 박해가 일어났죠. 제사 문제 때문에. 예수회가 먼저 중국에서 선교를 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1552년에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진출하여서 시작했습니다. 이 마테오 리치가 천주실이라는 유명한 책도 썼죠. 이거 선교가 위로부터 선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왕, 귀족, 무명인들 중심으로 먼저 선교를 해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적응주의적 선교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허용했죠. 문화적으로 이렇게 적응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탑발 수도의 도미니칸이나 프란치스칸 같은 경우에 예수회보다 더 후대에 시작했지만 방식이 아래로부터의 선교였습니다. 서민층부터 시작했죠.
근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제사에 대한 태도가 우상 숭배적인 게 너무 많아서 제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643년 도미니칸 선교사 모랄레스가 예수의 선교 방법을 비판하는 17개 항의 문제점을 교황 이노첸시오 9세에게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러 로마까지 가요. 중국에서. 그리고 1645년에 교황님은 이를 이제 제사 못하게끔 금지하는 훈령을 내리죠. 예수의 그래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응을 한 게 이제 11년 후에 대응을 해가지고 11년 후에 알렉산데르 7세로부터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찬반 논쟁이 계속되다가 1715년에 클레멘스 11세 교황이 금한다고 칙령을 내리고 이로 인해 중국 황제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금지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42년에 다시 한 번 더 재천명을 안 된다. 그래서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이 여기까지가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제사 논쟁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국에도 이어져 오죠. 예. 그러다가 이제 1939년에 비오 12세가 중국 제사와 관련하여 공자를 공경하는 예식을 포함해서 망자나 망자의 위패 앞에서 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훈령을 내립니다.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예절로 보기에 이른 거죠. 이제 교회가.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토착화라는 그 명제 아래서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교회 안에 신학적 근거들이 생겼습니다. 그레고리오 로라는 중국인 도미니칸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최초로 수도자가 됐었고요. 중국 사람들 중에 혹은 중국 내에서도 어떤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민족 중에서. 그리고 마니알라로 가서 수도의 회원으로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는 최초의 중국인 사제가 되고요. 그리고 최초의 중국인 주교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세요. 네. 그리고 다른 중국인 주교는 없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과는 달리 중국 방방곡곡을 돌며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토착민이니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주교가 된 후에는 중국 본토인들이 사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아니지만 거의 성인 같은 사람, 우리 같으면 최양업 신부님 같은 우리 관구분입니다. 그리고 중국 완전히 철수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중국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홍콩 마카오이죠. 1935년에 홍콩에 이제 로사리 힐 스쿨이라는 학교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거기에 성 알베르토 수도원이라는 곳이 생깁니다. 학교 제일 위층이에요. 2005년 이후에 수련소였고요. 이사야 신부님이 여기에서 수련을 이제 받은 이사야 신부님 이후로 계속 여기서 이제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베트남과 필리핀 광구가 독립되기 전에 광구 형제들의 양성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인 어떤 공동체였죠. 그래서 함께 양성을 받고 있습니다. 1971년 필리핀 광구 독립 후에 광구 공부를 홍콩 성요셉 수도원에 두게 되었고요. 마카오의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에 마카오에 도미니칸들이 있었지만 철수했다가 1996년에 마카오에 다시 들어가서 성바오로 학교라는 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신학원이 설립되어서 원래 그 전부터 조금 신학원이 시작되고는 있었는데 2008년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 광부 신학원이 마카오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카오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죠. 베트남입니다. 도미니칸 이 베트남은 베트남 대목구장이 요청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1676년이네요. 베트남 북부 홍강 왼편 지역을 담당하였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대목구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여러 대목구들을 형성시켰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교부사제들을 양성을 하고 그의 후에 그 교부사제들이 독립적으로 사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교 방향을 잡았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1676년부터 1776년 사이에 37명의 스페인 도미니칸들이 그리고 24명의 베트남 도미니칸들이 함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목부가 형성된 1776년부터는 24명의 스페인 선교사들이 입국했고 90명의 베트남 도미니칸들이 또 일했고 또 그 이후에 1848년부터 74년에는 스페인 선교사들이 더 들어갔고 30명의 베트남 도미니칸들이 일했는데 1955년까지 이렇게 155명의 베트남 도미니칸들, 245명의 스페인 도미니칸들 이렇게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일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활동 지역은 여기 전체가 이제 베트남인데 이 북쪽에 이 지역을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베트남에도 박해가 있었잖아요. 3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3대 박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박해가 이제 중에 순교자들이 있는데 이 도밍고 에라네스라는 주교의 어떤 유해가 지금 안산 로사리오 수도원에 있습니다. 실수예요. 이 3대 박해로 주교 6명을 포함한 37명의 도미니카 형제들, 그 다음에 17명의 제속 사제들, 사매원이었고요. 또 2,000명의 교리교사들이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베트남 순교 박해 장면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느낌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안 붙인 것 중에 하나는 사진을 진짜 다 뜯어놓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림. 베트남 순교자들. 베트남에서 순교한 도미니칸과 관련된 이제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 도미니칸 순교자들을 그려놓은 벽화. 이렇게 이제 베트남 선교가 이루어졌고 베트남 광부가 설립이 됩니다. 1967년에 설립이 되고요. 현재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남자 수도회 중에 하나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도미니칸 평신도들이 있대요. 우리 그 한국의 제소 프란치스칸이 12,000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대신에 이제 제가 좀 물어보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레지오 같은 그런 게 있대요. 그렇게 이제 정착 본당에서 그래서 본당에 쉽게 그 도미니카 평신도의 단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 옷을 다 해가지고 입고 거기다 도미니카 그 마크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레지오 회원하면 10만 명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쉽게 확장이 되어갔더라고요. 2004년 현재 4개의 수도원 59명의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쓴다고. 55명의 정신서원자, 75명의 유기서원자, 21명의 수련자, 60명의 지청원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아요. 훨씬 더 많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이 대만, 한국, 싱가포르, 미얀마 통팀으로 가고 동팀으로입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 참 실수가 많네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이거 쓴다고 내주세요. 자, 대만은 좀 우리 수도회가 좀 독보적으로 선교를 합니다. 우리밖에 없었어요. 다른 데 중국 공산화돼서 그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들이 대만에 오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1626년에 진출해서 16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네덜란드 식민지가 되면서 42년에요. 선교사들이 철수했습니다. 이제 개신교 네덜란드는 전했으니까요. 그리고 1859년에 다시 들어와서 1950년까지 도미니칸들만이 이 지역의 유일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후 중국 공산화로 많은 선교사들이 대만으로 넘어와 교회와 타수도회가 성장하게 되었죠. 1978년에 중국 총대리구가 대만에 설립되어서 현재 대만에는 2개의 대리구가 있습니다. 중국 총대리구라는 우리 수도의 대리구가 있고 우리 광부의 이제 대만 대리구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남부에 있죠. 그래서 이 북부에 타이페이가 수도죠. 이 북부에 지금 총 데리고 있고 남부에 타이난, 가오슝, 핑통 이 지역이 이게 우리 로사리오 광구가 있습니다. 자, 캄보디아는 이제 성공하지 못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로 돌아온 이야기들밖에 없는데요. 네. 날씨로도 실패하고요. 그러니까 뭐 태풍이 몰아쳤는지 가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못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이슬람 세력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이런 갈등들이 많이 조장이 돼요. 그래서 갑자기 왕이 바뀌고 뭐 이러면서 가다가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한 명은 익사하고 다른 한 명은 극적으로 탈출하였는데 시암이라는 라오스 현재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순교하고, 그래서 또 1603년에 갔지만 거기서 사망한 사람들도 생기고, 또 그래서 마닐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또 선교사가 죽게 되고, 이런 어떤, 그래서 그래도 다시 하다가 1650년까지도 해봤는데 안 돼서, 내가 볼 때는 제 생각에 이슬람이 이제 들어가서 거기 딱 장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선교를 이렇게 못하게 된 안타까운. 하지만 지금 캄보디아에 이 수녀님들이 가 계십니다. 그 선교하시던 수녀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와서 좀 잠시 계시고요. 네. 한국입니다. 1618년에 마닐라에 있던 조선인 신자가 있었습니다. 본명이 토마스래요. 1593년에 일본의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하여 필리핀으로 가, 15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잡혔다가 탈출해서 필리핀으로 갔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고 열심한 신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조선인 신자가 도미니칸들을 조선으로 데리고 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선은 그의 아버지가 아들 포로 잡혀간 데 어딘가 찾아낸 거예요. 마닐라에 있다는 걸. 그래서 돌아오도록 편지를 보냈겠죠. 아무튼 혹은 사람을 보냈겠죠. 돌아오게 했고, 그래서 1618년에 이제 이 토마스 형제가 돌아오려고 했던 거죠. 근데 로사리오 광구는 이제 한국 진출이보다 이제 조선 진출이죠. 조선 진출을 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토마스와 함께 3명의 스페인 선교사들이, 도미니칸 선교사들이 일본을 통해서 조선을 입국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에서 조선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던 중에 문제가 생겨서 토마스 혼자 조선으로 떠나고요. 일본 도미니칸 장상이 남은 3명의 스페인 도미니칸들에게 일본 선교를 돕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중에 2명은 기다리다가 마닐라로 돌아가고, 1명은 일본에서 활동을 하다가 선교를 했죠. 그래서 이때는 외란 직후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을 텐데 만약에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1980년경에 독일 광고의 레지날드 님이 한국에 와서 10년간 선교활동을 하고, 그래서 한국의 도미니칸 진출 가능성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아직도 살아계시고요. 가끔 놀러 오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 선교 수녀님들한테도 아주 큰 은인이고, 베로데 원장 수녀님도 이분 덕분에 도미니칸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씨를 많이 뿌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1988년 4월 24일에 로사리오 광구가 수도회 안에서 이제 한국에 진출할 광구로 결정이 나면서 이제 로사리오 광구가 강호희 주교님한테 서한을 보내 한국 진출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1990년 2월 20일에 김수환 스테파노 주교형이 수도회를 서울대교육으로 이제 편지를 받고는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1990년 5월 25일 당시 일본 선교사였던 산티아고 사이스 형제가 야고보 신부님이에요. 수도회에 들어와서 형제가 서울로 들어와서 잘못 적었어요. 로사리오 광구가 한국에 진출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이제
한국말을 배웠고요. 한 2년 정도. 그 다음에 현재 아현동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사셨다가 지금 그 서울 미아동 수도원에 식당 집 있죠. 지금 사용하시는 집 바로 옆에 있는 거. 예. 거기를 예전에 우리 본관이라 불렀거든요. 거기 수님들이 살다가 수님들이 이제 이쪽으로 오고 그곳을 우리가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집을 두 채 더 구입했는데요. 네. 1998년에 이제 최초의 수련기, 그다음 99년부터 이제 유기소원자들 나오고 또 2003년 종신소원자, 2005년 사제가 나옵니다. 다 배신부님입니다. 예, 다 배신부님이고요. 네. 아까 얘기한 USD 얘기는 1997년 일어난 일입니다. 네. 2003년에 안산수도원이 완공되고 거기서 수련자가 살기 시작했죠. 제가 그때 살게 됐던 첫 수련자였고요. 그래서 2004년까지 2년에 거쳐서 수련소로 사용됩니다. 이후로 홍콩으로 옮겨지고요. 그다음 2015년 현재 서울수도원 신축이 진행 중이고 현재 관군의 한국인으로는 10명의 사제, 1명의 부제, 3명의 유기소원자, 8명의 지청원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 중국, 미얀마, 동티모르. 중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조금 비공개적으로 지금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좀 세워서 2004년쯤부터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엔 2000년에 진출했고요. 저도 그래서 2002년에 싱가포르에 가서 또 살게 됐었습니다. 몇 개월. 미얀마는 2010년 진출했고 동티모르는 2012년경에 진출했고 야고보 신부님이 지금 동티모르에 가 계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회의예요. 와, 신부님 진짜 잘 맞췄어요. 어떠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저 되게 길게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빨리 짧게 끝내서 다행이고요. 이게 우리의 선조들이라는 거죠. 예. 도미니카 평신도 해도 마찬가지죠. 이런 역동 속에 있고요. 예. 그리고 자랑스러워 해도 되는 정말로 예. 어떤 그러한 많은 분들의 어떤 혼이 담긴 그러한 관부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러한 정신을 그래서 도미니칸 정신과 설교의 정신이죠. 근데 그것이 또 뭐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게 우리의 특징이냐? 선교라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광부에 속한 도미니칸 평신도 회원으로서 이제 양성을 할 때 또 그 피양성자들에게 이러한 광부의 정신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면 정말 그동안 36주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연수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 정리, 최종 과제하고 면담도 하고 최종 정리하고 그래서 미흡한 부분들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아마 내년 5월쯤 같은데요, 제 생각엔 이제 그 양성자 그죠 수료증을 이렇게 받게 되실 겁니다. 예, 저도 감격스럽네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서로에게 박수 한번. 그래요. 그러면 아침 기도로 성모님과 도미니코 성인과 도미니칸 대사들 특별히 우리 광부의 순교 성인들을 함께 이렇게 정부를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우리 사부 성 도미니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로사리오 광구의 도미니칸 순교 성인 성녀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령님도 아멘. 감사합니다.